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준비 단장을 맡고 있는 백인산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보급 도자들을 모으셨던 일화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 여러 이제 문화재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간송 소장품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청자상가 문왕매병, 그다음에 백자 초충문병, 그리고 개습의 소장품이었던 이 원숭이 모자 연적 이런 것들에 얽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간송 선생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우리의 문화재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를 지켜내고 그리고 되찾아오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5,000여 점이 넘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수집을 하셨습니다. 누가 만약에 저에게 혹시 간송께서 유독 심혈을 기울여서 수집한 우리 미술품 분야가 있는가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건 조선시대 서화일 겁니다. 서화, 그러니까 그림과 글씨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간송께서 좋아하셨던, 그리고 간송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모으셨던 조선시대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마가이 노부라고 하는 일본인 미술사학자인데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해박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송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간송의 소장품을 볼 수 없으니 아예 한국 회화사를 쓸 생각은 걷어치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곡 최순우 선생,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오래 했던 우리 미술사학계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간송의 컬렉션을 모르고 한국의 회화를 말한다는 것은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맹인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간송 컬렉션에서 회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위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증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가? 그런 거 대표적인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은 앞에 보시는 작품입니다. 삼청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의 호는 탄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송이 그렇게 많은 작품을 모으셨지만 어떤 특정 화가에 대해서 난 이 사람 되게 좋아한다, 이런 식의 글을 남기신 적이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이정에 대해서는 어떤 글을 쓰셨고, 나 이분을 되게 존경하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이 양반의 작품을 모았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이정은 조선의 왕족이었는데 세종대왕의 고손자입니다. 고손자에서 되게 이제 워낙 왕손이다 보니 뭐 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건 딱 이 양반의 38살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이분 38살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외적에게 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거의 잘려나갈 뻔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겨우 붓을 잡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됐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물론 칼을 맞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인물인데, 삼청첩이라고 돼 있고 한자로 그 밑에 매, 죽, 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맑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뭐 사군자랑 이런 매와 대나무, 난을 그렸는데 그 앞에 그 화첩 앨범의 그 앞에 표지 사진이고, 이거는 월매도죠. 달과 매화를 그린 그림이고, 조금 더 보시면은 이건 난을 그린 거고, 또 보시면은 또 대나무를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검은 바탕에 노란색 알료를 쓰고 있는데, 이 검은 바탕은요, 비단에 먹물을 들인 그런 바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금입니다. 금으로 그렸어요. 실제로 순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임진왜란 중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정이 본인 개인적으로도 오른팔에 칼을 맞고 해서 거의 그런 큰 그 역경을 겪고 나서 그거를 극복한 어떤 기념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었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라도 지금 2년 정도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2년은 좀 속절없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양을 수복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무력으로 총칼로는 우리가 압도당했지만 문화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로는 소위 당신은 뭐 외라고 불렀으니까 외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작품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난, 나라의 어려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괴를 같이 해가는 그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선조의 부마였던 홍주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이제 가보로 쭉 전해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이 망할 때쯤에 대해서는 다시 이게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일지남, 니시남이라고 일본 발음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모형도가 있고 그리고 당시의 함장이 누구였냐면 스보이 고조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흑백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산 거죠. 중간에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놨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간송이 다시 이제 구입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작품 또 이정희 작품인데요. 관송 선생님께서 이정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느낌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정이라는 사람은 왕손이기도 했지만은 임진왜란때 칼을 맞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광해군 집권하고 그 다음에 뭐 인조반정하고 병자호란 나고 굉장히 험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조선의 왕손이자 조선의 선비로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풍죽이라는 거는 바람에 맞선 대나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지금 왼편에서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우리가 사군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나무가 당당하게 그 바람에 맞선 그죠. 이 바람은 여기서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걸 보여주겠죠. 간송이 정말 좋아했던 그림을 잠깐 살펴봤다면 또 조선시대 내에서도 그림들 중에서 또 특히 집중적으로 모았던 특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8세기입니다. 18세기. 이때 조선의 그림 중에서 유행했던 그림의 장르가 뭐냐면 진경산수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이럽니다. 자, 진경산수화는 뭐냐면요. 실제 있는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경치를. 가짜 경치도 있나요? 가짜 경치도 있습니다. 가짜 경치는 뭐냐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 문화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산천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서구 문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가 멋있다고 생각하듯이 당시에는 중국 문화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그냥 중국에 가봤거나 안 가봤거나 간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이. 18세기 정도에 오면은 최소한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야, 우리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요, 산천, 경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조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잘 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냐?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18세기 정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이 간송이 야, 이건 정말 모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조선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의 어떤 패러디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영향을 받긴 받았을 때 맹목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 걸 했을 때가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 때가 있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그걸로 뭘 지목했냐면 바로 진경산수하고 풍속화를 지목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모았다는 건데 진경산수화 그럼 뭐 당연 이분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교과서에도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겸재정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겸재정선 작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간송미술관에 보면 겸재정선의 작품이 한 300점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미술관에도 이렇게 양과 질적으로 겸재정선의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작품은 장안연우라고 작품이 나와 있어요. 장안은 당시 서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거고 비그친 서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저 보이는 멀게 보이는 가장 큰 산, 저기 남산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시 사대문안을 그렸고 여기에 이제 경복궁 당시에는 폐허가 돼 있던 왜냐하면 경복궁은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게 대원군이 이제 나중에 중건을 했으니까 겸재정선은 대원군보다 훨씬 더 이런 식의 사람이니까 이 빈터만 남아 있는 경복궁의 모습도 굉장히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수목이 울창한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그림은 한강가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는 서울은 아니었지만 서울을 흐르고 있는. 그래서 제목을 다행히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송파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송파나루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남한산성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여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그래서 압구정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없어졌고 지금 압구정에 있는 저 자리가 그 아래쪽으로 지금 뭐 현대백화점, 현대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진초록으로 보이는 산이 남산이 되겠습니다. 남산을 그릴 때마다 독특하게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꼭대기 부분, 꼭대기에 이렇게 무슨 손뭉치 올려놓은 것처럼 홍난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소나무를 그린 겁니다. 소나무. 여러분 우리 국가의 남산의 저 소나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남산에 아무 소나무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산 정상에 굉장히 큰 낙낙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일제시대 때 뵀다는 말도 있고 6.25 때 폭격마에서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겸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남산의 주인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재정선이 전국의 방방곡곡을 그렸고 서울을 많이 그렸습니다만 전국을 다 그렸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그린 곳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금강산이었습니다. 앞에 지금 보시는 작품이 겸재정선이 그린 금강산 작품이에요. 제목은 거기에 돼 있는 것처럼 단발령 망 금강산,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본다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화면 우측에 있는 지금 이렇게 숲풀이 우거진 산이 거기가 이제 단발령이에요. 령이라는 거는 고개 령자입니다. 우리가 대관령, 뭐 미시령 할 때 쓰는 영자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금강산을 우리가 선배들이 서울을 떠난 선배들이 가면은 한양을 떠나서 무정부, 포천 이렇게 거쳐서 쭉 가면은 어딘가 우리가 가면은 금강산이 처음 보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발령 고개에 딱 올랐으면은 금강산이 처음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보이는 금강산이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36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36살 때. 겸재정선이 36살 때 이 금강산 시리즈를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금강산을 그리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국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들어섰고 60대가 들어가서는 이제 세계적인 화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겸재정선이 그림을 사기 위해서 돈보따리를 싸고 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세계적인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72살이 돼가지고 72세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렸던 이 금강산 시리즈를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고도와 형식으로 다시 그립니다. 72세였다면 이제는 백면서상의 무명의 화가가 아니라 극중 최고의 화가, 정말 세계적인 화가, 벼슬도 높아졌고 이런 이제 위치에 가서 이걸 다시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왼편에 있는 게 중앙박물관에 있는 3대 작품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간성미술관에 있는 70대 작품입니다. 지금 구도와 형식은 똑같죠. 똑같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70대 작품이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 그리고 필력도 굉장히 더 굳건하고 겸재정선이 30년의 세월에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풍속화 이야기 잠깐 하죠. 여러분 풍속화하면 또 가장 많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역시 단원 김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단원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마상 청행, 말 위에서 청행, 꾀꼬리 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선비 하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버드나무 위에서 암수겠죠. 꾀꼬리 두 마리가 서로 노래하면서 화답하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탁 올려다보는 장면을 이렇게 순간 포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야말로 단원 김홍도를 풍속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선히 아마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원 김홍도 하면 여러분 거의 뭐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씨름 이 작품인데 그렇죠. 이 그림은 거의 국민 그림 수준입니다. 국민 그림 수준인데 어떻게 뭐라고 대중적인 인지도, 대중들이 얼마나 친숙하냐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표적인 건 맞는데 사실 이 그림 좀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좀 머리가 좀 아픈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씨름판의 맨 오른쪽 아래에 구경꾼들이 있는데 이 구경꾼들이 지금 이렇게 몸을 피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쪽으로 이렇게 혹시 쓰러지면은 다칠까 봐서 몸을 피하면서 지금 어깨를 땅에 지금 팔을 땅에 싣고 뭐 이렇게 피하고 있는 장면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요. 팔과 손의 조합을 보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팔과 손의 조합이. 오른팔에 왼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원 풍소가첩이 20점이 넘는데 거기 곳곳에 여기에 보시면 이 무동, 춤추는 무동에 여기 지금 해금을 잡고 있는 이 양반의 이 손의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잡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밖에서 안쪽으로 잡아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손 모양이 여기 특이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새참을 먹고 있는 이 사람도 저기 저 상단에 중간에 있는 저 양반에 보면은 이 여기도 이 다리를 이렇게 약간 반가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발이 지금 잘못 붙어 있어요. 이 다리와 발의 조합이 지금 잘못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 부분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일단 뭐 둘 중에 하나죠. 잘못 그렸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거나. 일부러 그랬다는 분, 고의로 그랬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일종의 단원의 숨겨놓은 시그니처다, 그렇죠? 하나씩 틀리게 그림으로써 본인의 어떤 사인 같은 역할을 한다. 또는 어떤 분은 단원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조크다. 뭐냐면은 너네 요건 몰랐지? 틀린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웃음을 주기 위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럼 진실은 뭘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또 한간에는 이게 정말 단원의 작품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또 제기가 된 바고 왜냐하면 이게 단원 거라는 증거가 없거든요. 이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단원의 대표작이라고 국민적 인지도는 너무 높지만 대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작품, 이 풍속화 시리즈를 골치 아프니까 좀 빼놓고 이 작품 빼놓고 그럼 단원의 대표작은 뭘까 뽑는다면 역시 전문가들은 이 마상청약을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한 작품인데 한 작품이 바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원다움을 보여주는 풍속화는 아마 어찌 보면 씨름보다도 마상청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또 풍속화가는 우리가 해온 신윤복을 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금 보시는 작품이 해온 신윤복의 화첩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이런 그림들 너무 많이 보셨죠? 단오풍정, 단오날, 그네 타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여러분 이 신윤복의 이 풍속화는요 일제시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미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미술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책에 여기 신윤복의 그림을 실게 됩니다. 그러기도 했거니와 이 담배 있잖아요. 이 담배가게 프로필 사진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다 많이들 피니까 담배를 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가게 인쇄 사진으로는 있는데 실제 오리지널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송이 이게 실제 원본이 어딘지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1년이 넘게 헤매고 찾았더니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진작에 일본으로 나갔다는 걸 알게 돼요. 일본에 어딘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어떤 수장가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미타 기사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간송이 또 1935년경에 이거를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오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미타 기사쿠와 에게 이걸 사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냥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어디서 있나 보다 하지만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일본으로 빠져나갔던 작품을 간송이 정말 막대한 돈을 주고 이걸 다시 정말 되찾아온 그런 우리 문화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해온 신윤복 하면 또 우리가 잊지 못할 작품은 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도 역시 간송미술관, 그러니까 간송이 수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대 최고의
기생을 아마 신윤복이 어쩌면 신윤복이 좋아했던 기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그리는 작품입니다. 다음 사진은 간송 선생님께서 미인도를 수집하시고 나서 본인도 굉장히 흐뭇하셨는지 이렇게 미인도를 감상하는 모습을 뒤에 누가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아직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송이 이것 말고도 물론 방대한 조선의 소화를 모았습니다만 특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간송이 좋아했던 작품 위주로 조선시대 그림을 몇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간송이 보화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을 세우게 되고 더욱더 많은 우리 문화재를 모았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훈민정음까지도 거기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일화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